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 응용 Hypothesis Test 가설검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급하게 학생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할 거 주제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 안 날 때는 자막도 잘못 들어갔네. 자막을 또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짤을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짤 폐지 줍기 전문가로서 대학생들의 에타 우짤, 주로 에타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찾아다닌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찾아놓은 것들을 이제 폐지 줍는 거죠.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와 빵빠레. 어떤 교수님이 2021년이네요. 2021년이면 코로나 때라서 휴강과 변동이 되게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저 뒤에 빨갛게 보이는 거는 상어 모자입니다. 영문학계로는 담당 교수 사정으로 오늘 휴강입니다. 라고 했다가 April Fools 오늘 수업 정상적으로 합니다. 1시에 봅시다. 근데 댓글이 선 넘네. 그쵸. 이게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당일이잖아요. 오늘이라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물론 오늘 자체가 이제 만우절이어서 그런 거기는 한데 교수님들이 이런 장난은 잘 안 치실 텐데요. 저는 제가 만우전날 뭘 했더라? 제가 만우전날은 그때도 동물 잠옷을 전신 잠옷을 입고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 이 교수님은 좀 뭔가 재밌어 보려고 하셨지만 약간 조금 기류를 잘못 맞추신 게 아닌가, 온도를 잘못 읽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주작의 가능성이 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 하나 보죠. 모짜렐라. 모차르트랑 신데렐라 합친 거죠. 모짜렐라. 이건 간단하고 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대학생 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 4월 19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몇 년도 4월 19일인지는 모르겠는데 4월 19일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시험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이면은 이제 창의력이 대폭발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는 시험 기간 대학생들 에타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웃긴 게 많이 올라오니까 시험 기간 대학생 에타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 것들을 제가 폐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재밌네요. 한두 개만 더 볼까요? 개념 없는 학생. 수업 중에 들어와서 에어팟 가져가던 1학년은 뭐냐? 진짜 MG 거리는 건 내가 봐도 짜증나는데 일단 충남대고요. 충남대 에타가 되게 유명하죠. 다른 학교는 아니라 그 외부의 아이디 많이 팔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글들 올라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충남대랑 경북대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교양 수업 중에 뒷문도 아니고 심지어 앞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빔 프로젝터 때문에 어두워서 더 잘 보임. 집단으로는 뻘쭘한 티 안 내려고 당당히 들어와선 뒤쪽 자리 서랍에서 에어팟 꺼내가더라. 최소한 상황 설명을 하든가 못하더라도 뒷문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가져가든가. 여기가 1차 얼척 없던 부분이고 교수님도 당연히 어이가 없으셨겠지. 그래도 갑분싸는 안 만드시려고 최대한 유쾌하게 개 들어오면서부터 정적 진짜 심했음. 학생은 지각하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1학년 저는 이 수업 안 들어요. 그럼 수업 도중에 갑자기 왜 들어오신 거죠? 지금 수업 중이고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찾으러 오신 건가요? 교수의 손을 잡고선 교수님도 민망함과 동시에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이 학교에선 이렇게 짓궂은 행동하지 말랬잖아. 정말이지 바보 같아. 1학년씨 하여튼 귀여워. 그제서야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오이 교수장 방금 얼굴이 신입생 못지않게 귀여웠다고? 교수님은 기쁨을 숨기시지 못하며 조별과제를 개별과제로 변경해 주셨던 안 좋은 거 아니야? 익명투가 이게 뭐야? 이게
이때 좀 많이 유행하던 오이오이 뭐 이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오이오이 누구짱 뭐 하다구 뭐 예, 우리가 흔히 오덕체라고 불리는 그 말투로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반전을 줘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아마 중앙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대랑 세종대가 그 흔히 말하는 오덕짤 그 분미짤인가요? 그거 나와서 뭐 그거랑 또 어느 캐릭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걔들이 와가지고 이제 오덕 플레이를 막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다가 또 혹은 너무 싸우고 있으면 걔들이라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좀 그렇죠. 아까 얘기하려던 건 뭐냐면 충남대랑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 정도가 특히나 에타가 외부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와서 분탕을 많이 치고 또 그 학교 아이들을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해킹을 하거나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서울 중심적인 사고라서 그래요. 서울 중심적인 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권은 하나로 보통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떤 대학 생활의 일반성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들에게는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대학 생활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대학 문화의 모습이다라는 그 뭐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뭔가 어딘가는 있을 법한데 나의 일상 범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를 상상을 할 때 그냥 내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서울 수도권이 아닌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일상 범위에 있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는 익명성이 획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근처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랑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타자들은 되게 희한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내가 아는 어떤 특정 캐릭터로 그 사람들을 다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흔히 말하는 에타 유머, 에타 문학에 충남대 경북대가 많이 등장을 할 때 재밌게는 읽지만 약간 기분이 좀 씁쓸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씁쓸까지는 아니고 아우 그냥 자기들 걸로 하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 많은 대학들로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가설검정, 가설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공업통계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공업통계 응용에서는 공업통계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이제 추가적인 개념의 소개 혹은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 안 배웠던 것을 이제 더 배워볼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검정 파트는 제가 너무 그 공업통계에서 선수 과목에서 그 좀 심혈을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그런가? 너무 엑기스를 잘 뽑아놨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테크닉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아예 이제 한 파트를 그 적합도 검정 이런 부분을 따로 이제 빼놨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서 다루지 않는 한 가설 검정에서 추가로 그 알게 되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뭐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가설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hypothesis, thesis가 주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hypo가 hyper라고 불리는 거 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 땅, 근거가 되는 ground라고 부르는 그라운드가 땅이라는 뜻으로도 되고 근거라는 뜻으로도 되고 확실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하이포.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 할 때 상학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아직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위로 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예. 어떻게 내려가느냐? 데이터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주장하는 바 혹은 설명을 담은 추론, 네, conjecture, pro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proposition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예. conjecture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proposition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명제고요. conjecture는 어떤 거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짐작,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증명이 되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요 가설을 가지고 뭔가를 검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걸 확실한 걸로 바꿔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 몇 가지가 용어가 null hypothesis, 귀무가설, 영가설, 현상태 혹은 반박의 대상입니다. 그 반대는 대립가설이죠. alternative hypothesis, H1이라고 보통 쓰고요. 실험가설,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베타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딱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죠. H0 귀무가설이 아니면 대립가설 H1이 될 수밖에 없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얘를 무찌름으로써 얘가 맞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적인 명제가 됩니다. 스위치 켜지듯이 하나 끄면 하나 켜지는 딱 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귀무가설, 대립가설과 그 베타성 말고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 direction입니다. direction. 단측 검정, 원테일 테스트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다 부등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얘가 이쪽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선으로 따지면 어떤 기준값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다 귀무가설, 반대쪽으로 가면 다 대립가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단측 검정, 원테일드 테스트가 됩니다. 원테일드. 그게 아니고 수직선으로 봤을 때, 수평선으로 봤을 때 여기면은 귀무가설, 이쪽으로 벗어나든 이쪽으로 벗어나든 멀어지면 대립가설인 경우는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단측 검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려는 거고, 양측 검정은 내가 결국은 이거 주장하는 거니까 뭡니까? 같지 않다. 그 값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9-1은 뭐 전에 선수 과목에서도 봤지만 국민 한 끼의 식사 칼로리 평균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 보시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 한 끼의 그 칼로리 평균이 뭐 예를 들면 단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안 먹을 거다. 이 이하로 먹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식습관 개선위원회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미 이거 이상 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양측으로 한다면 측정을 해봤는데 내가 알기로 예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정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끼의 식사 칼로리 평균이다. 아니다. 그 값은 너무 오래된 값이고 그 값이 정확하지 않을 거다. 정확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크든 작든 정확하지 않을 거니까 재조사가 필요하다. 다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대립 가설을 만들어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가설과 가설 검증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가설 검증의 개념은 앞에서 이제 얼핏 얘기를 했지만 반증을 통해서 합니다. 반증. Proof by contradiction입니다. 이산수학에서 이제 명제 논리, 아규먼트 논증의 논리 구조에서 배우죠. 그게 이제 어떤 가설로, 어떤 프로포지션, 명제로부터 출발했는데 F, false, 거짓, 혹은 정확히는 요 contradiction, 모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면 그게 보통 거짓이라고 판별을 하니까. 그러면 P인데 false가 나왔다는 거는 나 P란 얘기네 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런 조건문, 어떤 두 명제가 있을 때 A이면 B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뒤에가 false가 나와버리면 A가 이 전체가 참이 되려면, 이 구조가 참이 되려면 A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 T와 F가 있다 치면 T인데 F다 그러면 이 전체가 거짓이 돼요. F인데 F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전제가 F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산수학에서 다시 배우시고요. 이산수학을 이미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이라면 기억을 되살려 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은 P가 맞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그게 false로 결론이 나면 나 P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귀무가설에 기반한 확률 분포를 통해서 현재 관찰된 통계량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그걸 P-value라고 부릅니다. P-value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이걸 false, 즉 통계적으로 우연이 아닌 사건으로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연이 아닌 사건, 즉 false가 나왔으니까 H0가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H0가 false면 H1은 true죠. 왜냐하면 두 개는 베타적이니까. H0와 H1이 베타적이기 때문에 이유를 찾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념이 유의수준이라는 놈인데요. 유의수준, significant level이라는 거는 우연의 기준 혹은 허용하는 일종 오류의 한계. 요건 다음 페이지에 다시 나오죠.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5%다 그럼 이게 보통 5%로 많이 쓰거든요. 1%, 5%, 10%로 쓰는데 5%다 그러면 P-value가 5%보다 작으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귀무가설에 기반한 확률 분포로는 주어진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 5%가 안 되게 나타났다. 3%가 나타났다.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귀무가설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value랑 알파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정을 따지면 관측치에서 여기 각각의 자료죠. 이걸 가지고 어떤 통계량을 만들어요. 이걸 가설 검정에 쓰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스태티스틱스인데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죠. 이걸 가지고 귀무가설을 결합시켜가지고 확률 분포를 결합시켜가지고 P-value를 구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랑 알파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통계량이 여러 개인 경우에 P-value를 매번 만드는 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마중을 나오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파에다가 이 귀무가설에 따른 확률 분포를 적용을 해서 얘랑 비교하기 위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기각역이라고 합니다. Critical lesion. 그게 기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무가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귀무가설이 어떤 정규 분포다 그러면 이쪽으로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거꾸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정규 분포의 역함수를 쓰게 되죠. 역함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확률값 알파가 나오는 어떤 통계량을 거꾸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위수입니다. 알파에 대한 분위수입니다. 물론 방향에 따라서는
1-알파냐 알파냐를 따져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계속 물어보길래 공업통계에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P밸류만 봐라. 기강력이라는 용어도 잊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공업통계 응용까지 배운 학생들은 요 개념 정도는 좀 챙겨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합쳐서 오른쪽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얘기가 조금 아래쪽에 오면 좋겠으니까 살짝 옮겨 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뮤가 어떤 뮤 제로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귀무가설이라고 했을 때 귀무가설은 이쪽 방향입니다. 대립가설은 이쪽 방향이겠죠. 이거를 표준정규 분포라고 봤을 때 표준정규 분포로 만든 통계량이라고 봤을 때 어떤 x바가 있을 때 데이터로부터 통계량을 만드는 거죠. 관측치로부터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만들면 얘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를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귀무가설을 지금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가리고 있군요. 네. 얘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만약에 요 통계량이 요 값이 이쯤에 있다면 소문자죠. 여기에 떨어졌다면 요게 P밸류가 됩니다. 이 관측치 x바들의 글자가 안 예뻐 보이니까 x바들의 결과로서 얻어진 통계량이 여기 있으면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P밸류가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알파보다 작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라고 한다라면 그럼 그냥 요거 P밸류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랑 얘랑 바로 비교하게 좀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요 P밸류랑 알파랑 비교했는데 얘랑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알파랑 비교할 수 있게 알파만큼의 면적을 갖는 요 위치를 계산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오른쪽이 알파만큼이니까 왼쪽은 1-알파만큼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G-1-알파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돼서 G-알파입니다. 따라서 기강력은 요 값보다 큰 영역입니다. 여기가 기강력. 요 데이터로부터 요 표준화된 통계량 G를 구했을 때, 스몰 G를 구했을 때 방금 요 영역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기각되고 요 영역에 떨어진다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하고 그냥 귀무가설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P밸류 G와 P밸류는 요 스몰 G 통계량과 P밸류는 G가 요 스몰 g보다 큰 경우가 요게 P밸류고 요거를 우리가 좀 옮겨야겠네요. 요거를 우리가 알파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크냐 작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G를 쓴다는 거니까 얘는 G의 1-알파 즉 P G가 G의 1-알파보다 클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는, 다른 말로는 G가 G의 1-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제가 또 가리고 있군요. 잠시 저를 끄겠습니다. 이게 1-알파가 되게 하는 요 조건을 갖는 얘를 만들면 얘랑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value는 유의 수준 알파와 비교하지만 기강력, 이 알파로 맞는 기강력은 p-value를 계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검정 통계량 값 그 자체와 비교하게 된다. 그런 관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설검정 절차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봤던 거라서 특별히 뭐 새로운 건 없고요. 반복해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귀무가설을 이제 어떤 특정 값보다, 요거는 어떤 특정 값이라고, 뭐 예를 들면 뭐 한 60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과 남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한밭대학교 남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다, 70보다 크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귀무가설을 가정한 경우, 70보다 작다는 걸 가정한 경우, 여기는 이제 70으로 정규화를 했을 때의 귀무가설이고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70인 거죠. 뮤로 봤을 때는 70보다 작을 때 이쪽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정규화를 해야 되겠죠. 정규화를 하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정규화를 했을 때는 0이 됩니다. G는 그냥 정규화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모집단 분산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G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꾸 제가 가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G로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후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표준화 전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우리가 추정해서 배웠지만, 귀무가설을 가정을 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H0를 평균으로 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갖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 H0보다 작거나 같은데 뮤0보다 작거나 같단데 뮤0를 평균으로 두느냐? 어떤 관측값이 나타났을 때 이쪽은 이미 다 나한테 유리한, 즉 귀무가설한테 유리한 영역이니까 귀무가설한테 불리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요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p-value를 가장 크게 하려면 평균이 가장 이쪽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겠죠. 최대한 나랑 의견이 다른 쪽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한계가 경계값 뮤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보겠지만 모집단 분산을 모를 때는 시그마로 대체하고 요걸 t분포로 쓰거든요. t분포가 되면은 요게 t분포가 됐을 때는 살짝 이제 뭐 요렇게 되겠죠. 살짝 뚱뚱해집니다. 그러나 0이 가운데가 된다는 점은 똑같고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구했더니 이쯤 있더라 이거예요. x바가 그걸 넣어서 요 통계량, 이게 통계량이 되죠. 통계량 스몰 g를 구하면 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p-value는 여기거든요. 귀무가설 반대 방향의 전체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밑에 9-3을 보시면 가설을 양측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일단 단측으로 바꿔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단측 이대로를 먼저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알파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 5%다 그러면 면적이 5%가 되는, 이게 5%가 되는 요 위치가 G의 1-알파입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영역 전체의 면적인 5%와 이 p-value를 비교하는 거나, 이 기강력인 G의 1-알파와 G를 비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p-value 구해서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명확하니까.
밑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과 추정. 가설을 양측으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설을 양측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딴 거는 별로 달라질 거 없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유지한 채로 보겠습니다. 가설이 이제 양측이 됐다는 게 달라지는 지점이죠. 위 부분 가린 건 여러분들이 이미 적었을 테니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가설이 귀무 가설은 뮤는 뮤 제로이다. 대립 가설은 뮤는 뮤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뮤 제로 아까로 치면 72 여기가 귀무 가설 위치고 이거를 표준화로 바꾸면 0이 여기 귀무가설 위치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어디겠어요? 이쪽이 대립가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각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쉬운데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1-알파로 두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추정 구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추정, 실내 구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2분의 알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1-2분의 알파. 이쪽은 왼쪽에 있으니까 g의 2분의 알파입니다. 물론 이게 좌우대칭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똑같죠.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의 상한 값이랑 똑같습니다. 실내 구간의 상한, 하한 값이랑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실제 데이터가 여기에 통계량이 여기에 x바가 있어요. 그럼 p-밸류를 어떻게 구하냐? p-밸류가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뭔 색깔로 해야지 이게 중요해 보이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요만큼이 p-밸류일 것 같지만 얘는 p-밸류의 절반입니다. 요만큼의 p-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p-밸류의 절반이고 여기에도 똑같이 멀어지는 것이 모두 다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귀무가설이고 멀어지는 쪽은 모두 다 이것도 대립가설, 이것도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색깔이 예뻐졌네. 이 노란색 한쪽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이 확률이 구해졌지만 이쪽에 확률까지 똑같은 확률이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보다 귀무가설에게 더 불리한 사건들이 어느 만큼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귀무가설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도 불리한 사건이니까 이 노란색을 다 합친 게 말은 2분의 p라고 했지만 그냥 요 값입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각력을 미리 아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사실은. 기각력을 이렇게 정해놨으면 실외 구간의 상한처럼 정해놨으면 통계량을 구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x바 마이너스 뮤 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하는 순간 그게 여기 떨어지네 라면 바로 기각력 안쪽이네, 그러니까 실내 구간 바깥쪽이네, 그러면 바로 기각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각력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봤자 양측 검정이면 p-밸류 구할 때 확률값 구하고 노란색 구하고 2배 하세요 만 기억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p-밸류로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 개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예제를 봤는데요. 요 개념으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절차까지 다뤄봤는데 사실 이 정도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 뒷부분에는 개념 조금 더랑 이제 실제로 할 때 어떤 경우로 나눠지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쓰고인데 무슨 방법을 쓰는 구체적인 예제는 전부 다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이미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하나 더 찍을 것 같은데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